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요일이 되면 한 주가 다 끝난 것 같은 생각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몇 페이지냐면요. 책 페이지 수는 44쪽입니다. 제3편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1편 총론, 2편 경제론 했고 오늘 3편 시장론을 할 건데 시장론의 목차 한번 볼까요? 시장론의 목차에서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기능 이런 게 있어요. 기능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특징, 부동산 시장의 특징. 예전에는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약간 중요성이 떨어졌다. 이제 두 번째,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목차는 좀 알 수 있어야 되나요? 목차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두 번째 뭐였습니까? 주택시장이었잖아요. 주택시장에서 뭘 배울까요? 주택 여과 현상과 주거 분리를 배웁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걸 배워요. 효율적 시장에서는 약성, 중강성, 강성 이런 거 배우잖아요.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초과 이윤 이런 거 배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장론 전반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여러분을 많이 힘들게 해요. 후반부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 지대이론 나오죠. 지대이론에서 리카도, 뭐 이렇게 마르크스, 티넨, 마샬 이런 거 나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그러면 혹시 동선다라고 기억납니까? 동선다.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이게 도시 공간 구조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 그러니까 4번, 5번 이 부분이 여러분이 힘들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견해를 배우니까. 여섯 번째가 입지이론. 입지이론에서는 주로 상업입지론. 상업입지론에서 누가 나오냐면 허프, 네일리, 캔버스, 크리스탈러 이런 사람이 나오죠. 자, 이 내용을 오늘 배울 겁니다. 자, 첫 번째 시장의 기능과 특징에서 특징 정도가 중요성이 있고 기능은 별로 중요성이 없다. 자, 이런 내용 배울 건데 이 앞부분 1번부터 3번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이 전반부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제 후반부 4, 5, 6이 여러분 약간 힘들게 할 겁니다. 자, 이제 시장의 기능부터 이제 가도록 할게요. 부동산 시장을 배우니까 부동산 시장을 배우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고 간다잖아요. 그러면 44쪽에 시장의 형태에서 우리 시험에서 시장의 형태가 완전 경쟁, 불안정이 있는데 이거 두 개 비교해봐라. 특징 물어보고 그런 것은 않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든 불안정인 시장이든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물건을 사고 팔아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자원을 배분한다. 이렇게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불안정인 시장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뭐라고 하던가요? 시장이 실패. 이제 다음 주에 시장이 실패를 배울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인가 불안정 경쟁인가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책에만 있다. 책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완전입니까? 불안정입니까? 불안정. 그거 하나 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인데 그러면 왜 불안정인 시장인가? 그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약간 보는 거예요. 이 표를 여러분이 다 암기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수요자, 공급자를 시장 참여자라고 그래요. 시장 참여자. 수요자, 공급자가 여러 명 있어야 돼요.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그 다음에 상품의 동일성. 똑같은 상품이 거래돼야 돼요.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가 있어요.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가 있어야 되고 정보의 안전성은 좀 이따 효율적 시장을 배울 때 이제 정보란 말을 할 건데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완전 경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시장은 완전하고 불완전했는데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다. 우리 서울 지금 여기 우리 서울에 살면서 제주도에 30평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의 안전성이란 말이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 강주광역시에, 부산광역시에, 대구광역시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 상태에 있다. 그걸 쏙쏙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걸 정보의 안전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정인 시장이야.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이다. 맞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불안정인 시장인데 왜 불안정인 시장인가를 이제 가끔씩 물어봐요.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일 때 완전 경쟁인데
부동산은 일단 비쌉니다. 고가성. 우리나라에서 웬만히 돈 벌어서는 대출받지 않고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특히 서울에서는. 비싸니까 그래요. 고가성. 비싸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만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 공급자가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 시장 참여자가 수요자 공급자입니다. 제가 왜 여기다가 시장 참여자라고 썼냐면 시험에서 수요자 공급자라고 안 나오고 시장 참여자, 시장 참가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참여자를 참가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장 참가자라고 해버리면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시장 참여자가 시장 참가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타워팰리스 시장의 수요자 공급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가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된다.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이요. 요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췄을 때 완전 경쟁.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하나도 갖추지 못해요. 세 가지를 갖췄다. 1번부터 3번까지 갖췄는데 4번을 갖추지 못했다? 불완전 경쟁입니다.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불완전 경쟁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고가성, 법적 규제. 이 법적 규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우리 서울시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규제하잖아요. 거래할 때 허가 받으세요. 이렇게. 그럼 허가 요건에 맞지 않으면 허가 안 내주면 그럼 거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울특별시에 토지시장에 들어가서 수요자가 되고 싶다. 근데 허가를 안 해준다. 그럼 나는 수요자가 될 수 없잖아요. 법적 규제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은 비싸다. 법적 규제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가 된다. 따라서 시장은 뭐한다? 불안전해진다. 근데 시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줘요. 바로 고가성은 법적 규제는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OX, O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상품이 다 똑같았을 때 완전 경쟁. 상품이 다 똑같아 완전 경쟁. 그런데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강력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개별성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상품의 비표준화라고 개별성 배우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비표준화된다. 따라서 시장이 불안전해진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뺀다고. 빼고 나서 개별성은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맞나요? 예, 31회 때 시험 지문입니다. 31회 때 이렇게 해요.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됐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고가성 때문에, 법적 규제 때문에 시장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힘들다. 그러면 고가성으로 시장의 진출입이 곤란하면 시장은 불안전해진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틀린 지문. 옳은 지문이죠. 제가 잘못했어요. 고가성 때문에 법적 규제 때문에 시장의 진출이 곤란해지면 시장은 불안전해진다. 맞죠? 그럼 역시 이 부분 빼버리고 고가성 법적 규제는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옳은 지문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해요. 진입과 탈퇴의 곤란성으로 인해서 시장은 불안전해진다. 옳은 지문이고 이 정보의 안전성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조건으로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 어떤 조건으로 농지를 사고 팔았다. 그런 게 다 공개돼야 돼. 근데 부동산은 어떤 조건으로 어떤 가격으로 사고 팔았다 말하지 않는다. 잘. 그게 거래 비공개성이다. 그럼 거래 비공개성으로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영리할까 곤란하다? 곤란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불안전해지죠. 그러면 시장이 불안전해지는 거지. 그러면 이거 빼버리고 거래 비공개성은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됐습니까? 그렇죠. 제가 장황히 설명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은 개별성, 고가성 등 여러 가지 특성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자, 됐어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특징 하나 아주 중요한 거 됐습니다. 완전 불안전? 불안전. 자, 됐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기본 포맷을 깔았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가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개념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뭐 이거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에 시험에 나온다. 개념이 나온다면 틀린 말 안 만드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한번 쭉 읽어보면 되는 거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 역할, 시장의 기능, 역할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이런 말 했을 건데요. 여러분의 역할도 있고 저의 역할도 있잖아요. 저의 목요일날 역할은 여기 와서 여러분하고 수업하는 거 그게 역할. 여러분도 역할 있잖아요. 그게 역할이 기능입니다. 모든 시장은 부동산 시장 또는 뭐 분필 시장, 토지 시장, 뭐 옷 시장 모든 시장은 공통적인 기능이 있어요. 모든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요. 이걸 가격을 형성한다, 가격을 창조한다. 가격 결정되는 거야. 수요 공급에서 수요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한다 배웠잖아요. 그게 시장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럼 이렇게 결정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걸 경제학에서는 자원을 배분한다고 그래요. 그 부동산 시장은 가격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자원 배분인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동산. 옷 시장에서 자원은 옷. 맥주 시장에서 자원은 맥주. 그 맥주 시장은 맥주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맥주 가격 결정되고 그 가격으로 맥주를 사고 파는데 그걸 학문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자원을 배분한다고 표현한다. 자, 요 토지, 여기 이제 부동산이니까 자원이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부동산이 공간이라 했죠, 공간. 그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을 배분한다. 공간을 배분한다. 여기 이제 우리 시험 지문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OX? 소유권을 할당한다. 배분이 할당이거든요. 이런 말 쓰잖아요. 세 사람이 동업을 했어요. 세 사람이 동업을 하면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면 결산을 할 건데 그러면 나에게 할당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나에게 배분되는 이익은 얼마인가?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배분하고 할당이 똑같은 말이야. 제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5개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가 나에게 배분됐다. 나에게 할당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한다.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요거 이제 가볍게 보는 건데 막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매우 자주 나온다. 그럼 외우셔야 되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지문 들어가요. 지문. 어쩌다 한 번씩. 틀린 말도 거의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외우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1번에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그럼 뭐 복잡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뭐야? 저게 뭐야? 그런다고? 너무나 간단한 말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말인데 저렇게 문장으로 표시하니까 어려워져요. 뭐지? 그런다고. 자,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여기가 하곡동 1번지 토지인데 그럼 이 토지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인가? 토지 이용 형태가 이게 농지냐, 택지냐, 도로분이냐, 하천분이냐, 철도분이냐 그 말이야. 그러면 이 하곡동 1번지 토지에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로 사용하겠다고 상가부지로 사용하겠다고 10억을 제시했어요. 근데 을이 여기를 공원부지로 만들겠다고 8억을 제시했습니다. 자, 병은 여기다가 주택을 짓겠다고 만약에 9억을 제시했어요. 그럼 이 토지는 무슨 용도로 이용할까요? 상가부지. 그럼 어떤 토지 이용의 형태는 이 토지 이용의 형태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그 토지에 대해서 지대 지불 능력, 토지 사용료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뛰어난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 형태가 결정된다. 자, 됐어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성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아니, 특성이 중요합니다. 특징 또는 특성 그렇습니다. 특자 들어가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특자 들어간 거 좀 배웠을 건데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순환 국면별 특징 기억납니까? 특자 들어가면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15, 16년 전에 별표 3개였습니다. 별표 3개. 근데 요즘은 별표 3개 정도는 안 돼요. 1개 반 정도.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일단 부동산 시장의 특징 제가 몇 가지를 언급할 건데 이거 쏙쏙들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머릿속에 여러분들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말로 표현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말로 표현할 필요 없고 문장을 보고 시험지 문장을 보고 옳고 그름 OX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문장을 보고 쏙쏙들이 외우지 말고.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하나 배웠죠. 불안정인 시장이라고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국지적 시장도 이미 알고 있어요. 부동성 때문에. 토지가 부동성 때문에 그 토지가 있는 지역에서 시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지역 시장이 된다. 지역별 시장이 된다. 이거 배웠잖아요. 이미 알고 있고.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긍정적인 말은 안 나온다. 다 부정적이다. 부정적. 그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국지적 시장이다.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이거는 긍정적, 부정적 좀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 비공개성, 비자 들어가는 게 부정적이잖아요. 수급조직 곤란성, 부정적이잖아요. 과다한 법적 제한으로 시장 기능이 저해되잖아요. 부정적이죠? 다 부정적이에요. 투자의 고정성, 묶여버린다. 부정적이죠? 정보의 비대칭성, 왜곡된다.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대체가 불가능하고 공매가 곤란하다.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부정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부정적일까요? 왜 부정적일까? 여기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절반 이상을 이미 배웠습니다. 첫째 번째 시간에 5, 6월달 과정 첫째 주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그런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왜 특징이 있을까? 이거는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이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이 부동산의 특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작용하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해봅시다. 부동산의 특성, 첫 번째가 부동성인가요? 부동성입니다. 첫 번째가 부동성. 여기 부동성이에요. 그 부동성 배웠잖아요. 부동성 그러면 지역, 임장활동, 외부 효과라고 배웠습니다. 자, 부동성. 그럼 이 부동성 때문에 모든 게 지역별로 된다. 부동산 시장, 부동산 활동 현상이 국지화된다. 지역별 시장이 된다. 됐죠? 그럼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시장이다.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지역별 시장이다. 국지적 시장이다. 됐어요. 그럼 여기 나왔잖아. 국지적 시장, 지역별 시장, 국지적 시장. 여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지역별로 모든 게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지역별로 가격, 수요 공급의 상태, 시장의 상태, 경기 변동의 상태 다르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역 나오면 되니까 지역. 자, 됐어. 자, 두 번째는 부동산의 특성에서 이런 거 배웠습니다. 개별성이라는 거 배웠어요. 그럼 개별성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별화시킨다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B자가 나온다 했잖아요. B자.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이거 전부 다 제가 언급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의 비대체성 이런 것도 거래 비대체성이 아니라 바꿔 쓰기 곤란하다. 비대체성도 했잖아요. 이 B자 관련해서. 그럼 이 부분은 이미 다 언급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조절의 곤란성. 얘가 그동안 부동산의 특성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죠. 이거 이제 6번 정도 나오죠. 수급 조절의 곤란성. 수요 공급 조절의 곤란성은 부증성 할 때 공부를 했어요. 부증성 때문에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어세 가격이 올라가면, 이 어세 가격이 올라가면 어세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어세 수요가 증가해서 어세 가격이 올라가면 어세 공급이 증가한다. 이게 수요 공급 조절이 되는 거라고. 근데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이 즉각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부증성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공급 조절이 곤란해서 결국은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한데 이제 부수적으로 나온 게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단기란 말을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경제학에서는 단기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짧은 기간이 아니라 공급이 불가능, 공급 변화가 불가능, 공급이 불변, 공급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경제학에서는 단기야. 공급이 불변이다. 이게 단기라고. 3일, 7일 짧은 기간이 단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공급이 불변이다. 이걸 단기라고 해요. 단기. 그러면 장기는 공급 변화가 가능하다.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게 장기예요. 이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고. 이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얘는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이미 나왔고, 그럼 여기서 장기, 단기 이제 개념을 알았다면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강서구에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킬 거라고. 근데 이걸 단기, 장기로 나눠보는 거야. 그 단기는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도 단기는 공급 불변이에요. 공급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높은 가격이 돼요. 높은 가격이. 그래서 단기는 가격이 떨어지지 못하고 높게 나타나요. 이 가격이 잘못된 가격이란 소리야. 왜? 공급이 못 따라왔으니까. 이걸 가격이 왜곡된다고 그래요. 그럼 장기가 돼봐요. 장기가 되면 그럼 공급 변화가 가능해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증가시켜잖아요. 장기가 됐을 때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럼 공급이 증가. 그럼 가격은 떨어져. 가격이 떨어져서 적정한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엮을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걸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
공급 증가가 안 된다. 그래서 가격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부증성, 기본적인 특성 부증성 때문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여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장기에서는 가격이 떨어져서 적정한 가격이 된다. 그러면 장단기적으로 왜곡된다. 올까 있을까? X. 단기적으로 왜곡된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 왜곡된다를 5번 출제했습니다. 총 이게 6번 나오는데 5번은 단기적으로 왜곡된다. 다 5번 다 옳은 말이야. 근데 이걸 장단기적으로 왜곡된다. 그럼 올까 있을까? X. 단기적으로 왜곡된다. 단기적으로. 자, 이제 5번으로 가볼까요? 5번도 여기 부정적입니다. 여기 5번은 여기 이제 편집을 약간 잘못했는데 이 책 보면 여기다가 점을 딱 찍어야 돼. 이렇게. 자, 책 46쪽에 가면 그러면 5번에 정부에 가한 법적 제한 나오죠? 그 제한 한자 뒤에 점을 찍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가한 법적 규제는 시장에 불안정하게 하고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저하시킨다.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부정적입니다. 그럼 이런 뜻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처럼 정부가 개입하는 시장도 없거든요. 옷 시장에 개입하던가요? 정부가 그렇지 않죠. 이번에는 빨간 옷을 입으세요. 이것은 하얀 옷을 입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엄청나게 개입, 가다 너무 많은 법적 제한. 그럼 이 법적 제한이 뭘까?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신고제, 농지 취득 자기 증명을 받아라. 그 다음에 세율도 조정하고 엄청나게 개입하잖아요.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하고 임대료 규제하고 이게 법적 규제죠. 시장은 스스로 조절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시장이 수요 공급 기능에서 자동적으로 조절된다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걸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그래요. 요거. 근데 이걸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이 기능이 떨어져요. 저하돼요. 그럼 정부의 과다한 개입은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뭘까 있을까? X예요. 시장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가격을 잘못되게 만들어버려요. 가격 왜곡이야. 여기는 가격 왜곡이라고 없지만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가격 왜곡. 정부의 개입이 가격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형성된 적정한 분양가는 1,000만 원이다. 평당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분양가 규제를 700만 원 한다면 그러면 가격이 왜곡되잖아요.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됐어요. 다 부정적이라는 거. 자,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 몇 가지 경우만 중요한 거 해보는 겁니다. 6번 별 의미가 없어요. 6번은 투자론에서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다. 그래서 부동산 사놓으면 잘 안 팔린다. 돈이 묶인다. 토지에, 부동산에 투자의 고정성이 합니다. 이거 별 의미가 없고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좀 이따 배우게 될 거고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까? 아니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이렇게요. 한 서너 번 나오죠.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냅니다. OX, X.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좀 이따 배워요. 이 다음 시간에. 정보의 비대칭성.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정보가 다르다.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론 지식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개론 지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게 비대칭적인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의 개론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보가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민법 40점만 맞으면 합격하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개론 지식 가지고 시험장 가면 80점 맞을 거 아닙니까? 80점. 그 80점 맞으면 민법 40점 맞으면 합격이죠. 근데 개론 80점 맞았는데 민법 37점 못 맞았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개론을 다 맞춘다고 해서 합격하는 거 아니죠. 민법은 40점 이상 맞아야 되죠. 반대 현상도 발생할 수 있죠. 여러분이 우리 민법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알고 있다. 그럼 개론에서 40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알고 있으면 정보가 대칭적이라고 그래요. 정보가. 그럼 모르면 정보가 비대칭적이죠. 하곡동에 사신 분 계십니까? 하곡동? 그럼 하곡동에 사신 분들은 하곡동에서 쏙쏙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곡동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하곡동에 대해서 이름만 알지 크게 모르잖아요. 그게 정보가 비대칭적인 거야. 그럼 이 건물을 사고 팔 때 이 건물에 엄청난 하자가 있다. 물리적, 기능적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적정한 가격은 10억이라고 봐요. 하자가 있어서 적정한 가격이 10억이다.
근데 이제 파는 사람은, 매도자는 그 하자를 알고 있어요. 매도자는 하자를 알고 있는데 중개업자도 그 하자를 모를 수도 있어요. 중개업자도. 그래서 하자가 있어서 적정한 가격이 10억이에요. 근데 매도자는 하자를 알겠죠. 매수자는 하자를 모르겠죠. 중개업자도 하자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이 10억인데 매도자가 그 하자를 숨기고 15억을 불러요. 15억을 부르면 매수자가 너무 비싼데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2억 깎아서 13억에 합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통 크게 그래요. 13억에 합시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13억이 거래돼요. 매도자가 알고 있는 하자를 알았다면 13억을 지불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모르니까 13억이 거래되죠. 그걸 가격을 왜곡시킨다라고 해요. 그럼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 OX? O. 그 다음에 요 위에 1번, 2번. 요 1번, 2번 있는 내용은 어디서 배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건 어느 부분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어느 부분에서? 정책론에서 배웠죠. 정책론. 다음 주 정책론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이런 거잖아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시장의 실패 5가지를 외우라겠다고.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시장의 실패 원인 5가지를 외워야 된다. 그냥 제가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시장의 실패 원인 5가지가 첫 번째, 시장의 불안전성, 다른 말로 불안정인 시장,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장의 불안전성, 그게 이제 독점 시장이 불안정인 시장이니까. 그래서 뭐 공급 독점이 나온다든지 그럼 시장이 실패. 두 번째, 규모 경제, 가로 열고 비용 체감 산업. 세 번째, 공공재. 네 번째, 예부 효과. 다섯 번째가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전성. 그러면 시장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이 실패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럼 시장이 실패했으면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1번, 2번은 부동산 정책에서 나오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을 왜곡시킨다. 자, 이제 9번, 부동산은 개별성으로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매가 곤란하다. 이건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1회 때인가 30회 때인가 딱 한 번 나왔으니까 중요성은 많이 떨어져. 31회 때 나와요. 31회 때. 그럼 공매가 뭔데? 요 주식시장에서 주로 공매가 이루어지는데, 공매는 이런 겁니다. 제가 제 친구에게 현대자동차 주식 10주를 빌려요. 10주를 빌려서 현대차 주식을 10주를 빌리는데, 그래서 팔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이 없었죠. 현대차 주식이 없었는데 친구한테 10주를 빌려서 팔아요. 팔고 나서 나중에 친구한테 현대차 주식 10주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공매예요. 그러면 공매가 되려면 제가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친구한테 현대차 주식을 빌려서 팔았으면 갚아줄 때 정군당 주식을 갚아주면 안 되겠잖아요. 현대차 주식을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매가 되려면, 그러니까 공매는 빌공짜, 없으면서 빌려서 팔고 다시 갚아주는 거야. 그럼 갚아주려면 똑같은 거 갚아줘야 돼. 똑같은 거. 그런데 현대차 주식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공매가 가능해요. 그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다 달라. 대체가 불가능해요. 제 친구한테 아파트 10개를 제가 빌려 팔아버려요. 그러면 아파트 갚아줘야 되잖아요. 친구한테. 근데 똑같은 아파트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평수는 똑같지. 구조는 똑같지. 근데 층이 다르고 호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공매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져. 공매가 곤란하다. 근데 공매가 빈번하다 나온다. 그 옆에 질문 한번 볼래요? 46페이지 9번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공매가 곤란 나오죠? 거기에 기출지문 바로 왼쪽에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차이기에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OX, X 이렇게. 자, 제가 이 책을 이제 7, 8월 달까지 할 텐데 제가 언급하지 않는 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밑에 확인 같은 것을 제가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를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러면 언급하지 않으면서 왜 써놨냐? 이게 이제 각종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데 있다고. 그럼 이거는 요즘 볼 필요가 있다. 그때 제가 언급하는 거고, 요거 확인이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일단 보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의 특징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황히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징 그러면 불안정 경쟁, 그다음에 국지적 시장, 뭐 중강성 효율적 시장, 그리고 부정적. 됐죠? 그럼 되겠네. 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택 시장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주택 시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 주택 시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주택 시장은 주택 여가 현상과 주거분리 배우는 거야. 1번 필요 없어요. 물론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큰 의미가 없고, 주택 여가 현상은 매우 시험에 잘 나와요. 이 개념이 1번, 2번 이렇게 나왔는데 이 두 개 다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겁니다. 주택 여가 현상은 두 개 나눠요. 하향여가하고 상향여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제가 주택 여가 현상을 이 개념 설명하기 전에 바로 여기 이제 개념 설명하면서 주택 여가 현상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우리 책에 없는 거고, 이거는 어디서 봤냐면 필기노트에 있었던 거예요. 필기노트에. 자, 그럼 주택 여가 현상은 이 주택이 신축돼서 소득 상위 계층이 살고 있는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고소득자가 사용하고 있죠. 이걸 소득 상위 계층, 이 상위 계층은 소득 상위 계층입니다. 소득 상위 계층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소득 상위 계층이 살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고가주택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노후화돼, 노후화. 그럼 노후화되면, 이게 노후화되면 그러면 여기에 고소득자는 떠나요. 그 떠나면 빈집이 발생해요. 빈집, 공가 현상. 여기에 저소득자가 들어온다 해봐요. 그럼 여기에 저소득자가 들어오면 이제 이 주택이 어떻게 바뀌냐면 저소득층 사용으로 바뀌어요. 저소득층 사용으로 바뀐다. 저소득층은 소득 하위 계층입니다. 소득 하위 계층. 그럼 여기 고소득자가 살다가 저소득층 사용으로 바뀌었다. 소득 상위 계층이 살다가 소득 하위 계층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은 위에서 밑으로 향했다 해서 이것을 하향여가라고 표현해요. 하향여가. 이렇게. 그럼 하향여가 있으면 느낌상 반대도 있겠죠. 상향여가. 그럼 저가주택 재개인데 이게 재건축 재개발되면 이제 여기는 고소득자 사용으로 다시 바뀝니다. 고소득자, 소득 하위 계층이 살다가 소득 상위 계층 사용으로 바뀌죠. 이번에는 하살표를 보면 밑으로 떨어지지만 상하로 보면 요 하에서 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걸 뭐라 하냐? 상향여가다. 이렇게 해요. 상향여가다. 그럼 주택 이호가 현상은 다 끝났네요. 주택 이호가 현상 지금 제가 하향여가하고 상향여가를 설명했는데 이걸 주택 이호가 현상의 개념을 볼까요? 주택 이호가 현상은 주택의 질적 수준이 바뀌면 노후화되니까 질적 수준이 바뀌죠? 질적 수준이 바뀌면 주택의 이용 주체가 바뀌는 거야. 소득 계층에 따라서. 소득 상위 계층이 살다가 소득 하위 계층이 살고 하위 계층이 살다가 소득 상위 계층을 살게 된다. 주택의 이용 주체가 바뀐다. 이걸 주택 이호가 현상이라 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하향여가하고 상향여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상향여가, 하향여가는 다 알 수 있어요.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하향여가, 상향여가 다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쉬운 것도 틀려오는데 왜 그러냐면 전부 다 반대로 돼 있어요. 고하고 저가 반대죠. 하하고 상이 반대죠. 그럼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하고 저가주택의 수요 감소가 반대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반대로 돼 있으니까 최근 12, 13년 동안은 시험에 출제되면 전부 다 이 반대로 내 반대로. 그래서 틀린 말 만들어요. 예를 들면 하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 감소 현상으로 볼 수 있다. OX, X. 또는 하향여가는 고가주택의 수요 증가 현상을 볼 수 있다. OX, X. 이렇게. 전부 다 반대로 한다는 거.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죠. 상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로 볼 수 있다. OX, X. 이렇게. 됐죠? 전부 다 반대로 돼 있으니까. 그럼 연습을 한번 해봐요. 하향여가가 됐단 말은 잘 사는 사람들이 살다가 빈집이 생기면 거기에 저소득자가 들어갔다는 소리야. 그럼 하향여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 겁니까? 감소한 겁니까? 증가한 거죠. 증가.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그 빈집에 저소득자가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향여가 됐다. 하하고 저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 하향여가 됐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반대로 상향여가가 됐다는 소리는 고가주택이 많이 필요하게 됐다는 소리야. 그럼 고가주택의 수요 증가, 저가주택의 수요 감소. 제가 아주 허름한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 근데 저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요. 그럼 이 지역이 지금 허름한 주택인데, 소위 말해서 달동네인데 그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요. 그럼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 저가주택에 살고 싶어 합니까? 아니었지. 나는 저가주택 떠나고 싶어요. 그럼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해버리는 거야. 대신에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여기 허름한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돼서 소득 상위 계층 사용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상향여가 상이 나오면 고가 나와야 될까? 저가 나올까? 고가 올라간다. 저는 떨어진다. 자, 이게 주택 이호가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 이호가 현상 개념을 한번 가보자고요. 개념. 주택 이호가 현상 개념. 주택 이용 주체가 주택에 사용하는 사람이 소득 계층, 고소득, 저소득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다른 말로 주택 순환 현상이라고 한다. 여기는 상향여가와 하향여가가 있다. 주택 이호가 현상은 주택 질적 변화에 따른 가구 이동에 관한 이론으로 공가 발생은 빈집이 있어야만이 주택 이호가 현상이 발생한다. 빈집. 그러니까 공가는 주택 이호가 현상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제 주택 이호가 현상은 끝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 끝났죠. 자, 그런데 예전에 여기까지 내다가 최근에는 이제 2, 3년 전부터는 뭘 추가해 주냐면 주택 이호가 현상이 작동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내요. 어떤 일이 발생할 건가? 자, 그러면 거기 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상향여가가 발생했어요. 달동네가 다 없어지고 고가주택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주택 이용화 현상이 발생하면 주택의 질적 수익이 높아질까 떨어질까? 높아지겠지. 됐죠? 그러면 신축이 증가요. 주택의 신축이 증가요.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 주택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OX? O. 또 하나, 이제 31회 때 나왔던 거. 그럼 하향여가가 발생한다고 봐요. 그럼 하향여가가 발생하면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주택의 공급이, 즉 저가주택의 공급이, 저급주택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렇죠. 증가죠. 근데 감소라고 낸단 말이에요. 감소라고. 자, 제가 지금 주택 이호가 현상의 개념 설명하고 상향여가, 하향여가를 설명하고 나서 이 주택 이호가 현상이 작동을 하면 주택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까지 했어요. 이제 그 부분 한번 가볼게요. 주택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한가? 머릿속에 긍정적이다. 긍정적. 자, 좋은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이호가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할 경우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효과, 좋은 현상이 나타난다 하시면 되고 5번은 볼 필요 없음. 5번이 틀린 게 아니라 나오면 우리한테 죽으란 소리야. 그러니까 5번은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음. 아주 오래전에 개념이 없을 때, 우리 시험에 개념이 없을 때 이렇게 어려운 것을 5번도 출제한 적이 있음. 근데 제가 거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음. 그러니까 5번을 기억할 필요 없음. 이 5번을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머리 아파져요. 저는 입 아프고, 저는 여러분 머리 아프고, 서로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볼 필요 없음. 자, 그럼 1번. 주택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됐습니까? 여기 이 다음에는 큰 의미가 없고. 자, 3번. 저기 2번하고 5번은 보지 말고 이제 3번 봐요. 주택 신축의 촉진으로 주택 공급 증가에 기여함. 됐죠? 자, 최근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하향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됐나요? 네. 자, 책 41쪽 가봅시다. 41쪽. 그 41쪽을 보면, 그러면, 47쪽 미안해요. 47쪽. 미안합니다. 47쪽. 47쪽을 보면 기출지문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볼래요? 다섯 번째가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 하향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OX, X.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주택 이호가 현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 주택 이호가 현상. 그러면 개념. 공가가 필요하다. 빈집이 필요하다. 상향여가와 하향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하향여가는 상위 계층이 살다가 하위 계층으로 바뀌었다. 이건 다 안다니까. 이건 다 알아요. 여기 봐요. 이 부분은
공부하다 보면 다 알겠지. 하향여가는 밑으로 향했으니까 고가 저가 됐다.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소득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을 받겠다. 하향여가. 이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나오면. 그럼 하향여가 저가주택이 나와야지.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 상향여가 고가주택의 수요 증가.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주택 여가가 결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긍정적으로 주택의 질적 수준이 개선된다.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불량주택의 문제는 거의 우리 시험에 등장하지 않는 건데 나오면 지문 하나입니다. 지문 하나. 주택시장에 아주 허름한 주택이 쉽게 말하면 쪽방촌이 그래서 시험은 뭐 불량주택 이렇게 하지만 쪽방촌 이렇게도 안 나오고 불량주택 안 나오고 아마도 나오면 저가주택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저가주택이 존재한다. 왜 주택시장은 저가주택이 존재할까? 주택시장에서 시장이 잘못한 건가? 주택이라는 자원을 잘못 배분하고 있는 시장이 실패인가? 그게 아니고 저가주택,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것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불량주택이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것은 소득의 문제다. 소득 때문에 그렇지 시장이 실패한 게 아니다. 소득의 문제로 인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향여가 된 거야. 하향여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하향여가 돼서 저가주택,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거지 시장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 나오면 지문 하나인데 이렇게 나올 거라고. 불량주택이 또는 저가주택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의 산물이다. OX, X. 그게 아니고 그 반대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고 있는 거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저가주택이 공급될 수밖에 없다. 됐죠? 이렇게. 자, 그 밑에가 주거분리인데요. 주거분리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안 될 것 같고 이제 기출지문 한번 볼게요. 기출지문. 여러분 책에 다 있는 거니까 뭐 쓸 필요는 없고 양 사이드에 기출지문 다 있는 거예요. 1번 공가의 발생은 빈집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는 관계가 없다. OX, X 관계가 있다. 2번 주택 하향여가는 소득 증가로 인해 주택 하향여가는 소득 증가로 인해 저가주택의 수요 감소입니까? 증가입니까? 증가. 하향여가, 저가주택, 상향여가, 고가주택, 수요 증가. 3번 주택 하향여가 가장이 원활하게 이건 봤잖아요. 작동하면 저급주택 공급량이 증가 감소? 증가. 감소는 틀렸습니다. 증가다. 증가. 4번 민간 주택시장에서 저가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허름한 주택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다. 이걸 제가 책에는 불량주택 해놨잖아요. 불량주택. 시장이 하향여가 작용을 통해 자원 할당을, 배분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자기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실패가 아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자, 옳은 질문. 우리 시험 아니고 평가사 시험 지문입니다. 5번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거는 주거분리니까. 자, 여기까지 배웠고 5번 내용은 주거분리 내용이에요. 주거분리. 주거분리는 책 47쪽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주거분리부터 해서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